청와대 부대변인 할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브리핑하러 춘추관에 가기 싫어가지고요. 내가 당번인 날이 왜 이렇게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야? 갈 때마다 평온하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무 일이 없었던 날은 없고 늘 위기였고 어떻게 국민들께 그것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이냐 아니면 일단락이냐 결정되는 전투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앞에 딱 서면 이제 현안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별 질문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생각되는 거는 딱 한 가지 생각입니다. 여기서 일단락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의 나의 브리핑으로 우리 오늘의 청와대의 이야기로 계속 확전이 돼서 국정이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일단락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관점에서 준비하고 갔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말씀드리면 일단락이 되더라고요. 원고를 받아본 오윤혜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워낙 네. 정치를 잘 모르긴 하는데 예. 정윤회 문건을 작성하신 분이라 해가지고 예. 제가 조용히 구 기자님에게 네.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분이냐. 그럼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제가 문고리 3인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죠. 제가 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로남불, 문고리 3인방, 그다음에 십상시 모임, 권력서열 이런 이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한참 힘들었죠. 그래서 아직 그 상표권 등록 안 했으니까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좀 근데, 약간 예. 그 뭐랄까 좀 서글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다시 또 저희가 모시고 얘기하게 생겼잖아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음. 예전에 뭐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은 폰이 5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분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주머니에 폰이 많길래 안 무겁습니까? 대단하네. 어떤 소리인가 구분이 갑니까?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컬러링을 따로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오면 그냥 바로 바로 받아. 받는 바로 걸로. 받습니다. 예. 네. 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보면은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겠구나.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지원금을 끊을 수가 있죠. 혹은 이 보조금을 환수 조치도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돈이 많은 대형 그룹의 재벌가에? 재벌가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걸 보조금을 돌려받는 이 과정에서 네.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손실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경제적 부수 피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네. 현대 산업개발 직원이 좀 부적절하게 파견이 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한 감사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네. 넓어지고 그러면 정몽규 회장이 버티고 있다라는 게 과연 이득인가? 그렇죠. 그리고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제 이득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결코 쉬운 결정도 아니고 적은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박순봉 오늘 마지막에 경향신문 이제 기자죠. 네. 마지막 질문을 박순봉 기자가 이제 용산 출입 기자가 했는데 부산일보 기자가 이 사과 이 처음에 한 이 사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과라는 거는 어떤 세상으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지 이게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각종 의혹이 뭐 있지만은 내가 그거를 제 명태균이가 주장한 거를 내가 확인도 안 됐는데 내가 그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용산의 팀플레이, 용산 출입기자의 팀플레이 박순봉이 바로 네, 이제 받아서. 지목 받자 받아 입어서 그러면은 인정하는 게 뭐냐, 인정해서 내가 사과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 게 없어. 인정하는 게 없었어요. 실상은, 예. 실상 인정하는 게 없었어요. 그게 나는 오늘 이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수석비서관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독려를 했다는 워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게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원을 먼저 보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동훈 대표도 관련해서 뭔가 용산에 굉장히 각을 세울 것처럼 오늘 맞아요. 미리 언론들이 네.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작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뭐야? 뭐 이거밖에 안 해? 근데 무슨 용산에 각을 세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원이기 때문에 그 전원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어떤 그런 말이었느냐. 저는 하나만 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네. 대통령이 했다는 그 얘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단계 얘기는 그 정도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번 주 갤럽에서 몇 %가 나올지, 근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아마도 기자회견을 배치하고 저는 그럴듯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과도 할 거고 박절하지 못한 매정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가 끊어내지 못했는데 이 부분 제가 앞으로 잘 단속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의 사과를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내각 총사퇴를 하든 내각 혁신을 하겠다. 참모진들도 원하는 만큼 교체를 하겠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기조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이렇게 저는 읍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때도 그와 유사했어요. 심지어 당시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는 다음에는 우리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자고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냥 그 위기만 모면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 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의 운영 방식을 보면 일단 그럴싸한 말을 던져요. 그러나 추후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부속실 공식 보좌 조직은요. 예전에 청와대가 본관하고 관저가 있었습니다. 관저에 위치해야 됩니다. 대통령 영부인들은요. 예전에 본관 출입을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안 합니다. 그게 국정 개입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부인이 딱 가는 그 본관에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 본관과 관저 제가 이제 경호원부 됐거든요. 예. 본관과 관저가 나눠져 있는데 관저에서 본관 가는 것은 공식 행사입니다. 그런데 영빈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부인은 관저에서 나와서 본관을 안 거칩니다. 바로 영빈관으로 빠져버립니다. 차를 갖다 영빈관으로 바로 돌려버립니다. 예. 그만큼 본관이라는 것은 예. 그 대통령 책상은요. 우리 5천만 국민의 현재와 장래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영부인이 대통령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늘 뭐 격의 없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자가 대변인이에요. 그리고 질문권을 사회자가 줍니다. 대변인은 어느 회사 누군지 다 알고요. 그 명단도 사진으로 공개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조선일보, KBS 등등등 정권의 우호적인 매체들, MBC는 지금까지 질문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기자회견이 뭐 많지도 않았지만 몇 차례 되지도 않는 그 기자회견 가운데 MBC는 한 번도 질문권을 받지 못했고 각본 없는 드라마다 뭐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할 거고 질문권자가 분명히 이번에도 사회자가 대변인이 될 텐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막 지목을 하든가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누구인지 모르고 막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혹여라도 대통령이 격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배치할 수가 없다. 4대 개혁 얘기 나오고 또 나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임기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게 핵심이었어 사실은. 명료하게 딱 얘기했죠. 임기를 끝까지 마치면서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한 거 아니 같아요. 오늘 곽수환 씨도 해설 방송까지 한 사람으로서 오전부터. 이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타이핑을 하면서 봤어요. 전체를. 왜냐면은 이거 방송을 또 나중에 저녁에 하려면 11시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요 대답은 어떻게 뭐 깨부셔야지 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타이핑 하다가 중간에 아유 씨발. 아니 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나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고 또 하나의 태도가 그래도 국민들이 보는 건데 진행하는 그 대변인인가요? 그 사람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그 석유 시추 그거 관련된 거 많은 것도 없어. 그게 뭐 아마 1,000억? 경제수석. 그래. 무슨 그 태도 자체도 뭐 아무것도 없이 하겠다. 뭐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끝장을 냈잖아요. 나 목 아프다고. 반말하면서 나 목 아픈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빨리 끝내라고 정용을 하잖아요. 국민에 대한 배신인 거죠.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당일 그 기자회견이 있었던 당일 국민들의 생각은 이거 같아요. 대국민 담화를 하라고 했더니 그 결과가 온 국민 담이 와버렸네. 온 국민 담화. 아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좀 진화가 좀 되거나 국민들이 그래 대통령도 어렵지. 그래 대통령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뭐래니? 이런 분위기잖아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이해심마저도 그냥 다 불태워버린 그런 온 국민이 담이 와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용산에 대해서 특별감찰관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전체 영상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는 딴 얘기했어요.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 막 비판하고 한참 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언론도 요걸 뽑아서 보도를 한단 말이죠. 네. 용산에 각을 세운 것처럼. 근데 저는 전체적인 영상을 쭉 봤을 때 전혀 각을 안 세우고 도대체 나올 동안 침묵한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명태균 파문에 있어서 지금 여권 정치인들 가운데 명태균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한동훈 대표거든요. 대표죠. 네. 네. 왜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는 사실 타이밍인데 늘 타이밍이 늦고 마무리가 아쉬워요. 독대 실패하고 2+1으로 면담하셨을 때도 나오자마자 뭔가 입장 표명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름 바꾸셔야 돼요. 한동안 씨로.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뜸하셔. 무슨 딱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 제대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 한동안 뜸하셔. 그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번 달에 오는 15일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1심 선고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이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선 이 재판을 생중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한 건 지금까지 생중계됐던 그 재판 그 선고 과정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보시나 보다라는 농담을 일단 하면서 네. 두 번째는 모든 선고는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그래서 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가서 거죠. 네. 뭐 이렇게 다 오도도 치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카메라 울렁증을 노리는 꼼수다.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장 중계라는 부분에서 우리 다 방송하지만 이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이 주는 울렁증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식의 꼼수 압박은 좀 비루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그거를 교체할 만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의심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휴전화가 있고 네. 그 검사 시절부터 썼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그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최이병 문제 때문에 바꿨을 가능성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같은 식으로 자기 번호를 계속 썼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뻑하면 기자들한테 뭐 논설위원하고 뭐 정치인들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로. 한동훈 대표한테도 했다고 뭐 하고요.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나중에 지금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비껴가는 방식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거든요. 했다. 그러면은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면 일종의 증거인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구구절절히 우리가 그렇게 적절한 처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내는 사람한테 일일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나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니 이번 기회에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낼름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7년 전에 이때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시나리오 없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께 바라보는 거는 진짜 생방송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참석자도 저희들이 정하지 않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윤재관이 사고 쳤다고.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나의 청와대 얘기는 책에도 넣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부르시더라고요. 홍보기획 비서관실 전체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밥 사주실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구내식당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구내식당으로 불러가지고 2,500원짜리 밥 사주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칭찬이셨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뭐 다른 부서들에서 말들이 많지만 내가 흡족했으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밥을 먹고 그 밥 먹는 모습을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밥을 1시간 넘게 먹었어요. 더 이상 잘한 거니 왈가왈부 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 너네들이 판단했던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죠. 저는 일단은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 잔소리를 한번 꼭 하고 싶어요. 네. 감도 담도 없고 답도 없다. 감이 좀 있으시거나 담이 좀 있으시거나 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셋 다 기다렸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조직적 이탈표라는 게 한동훈표 이탈표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특감을 부르짖다가 특감의 타이밍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갔죠. 이제 이건 특감을 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사가 되지 않은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괴멸할지라도 국민의힘의 괴멸을 볼 수 없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친윤 친한으로 나눠진 한 지붕 두 가족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인 각각의 정치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면 집단적 이탈표를 기대했던 한동훈 대표의 멋진 카리스마까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충분히 대규모 망명 사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망명 좀 사태. 해보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창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한테 제가 나는 간다. 기차역으로 오시오. 이렇게 이제 네. 연락을 보냈는데 변호인 선임 때문에 본인 창원에 없기 때문에 오지 마시라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고 네. 사실은 아버지 묘소에 불살로 버리러 간다. 그동안 고마웠다. 세이 굿바이. 이렇게 하고 언론하고 접촉을 끊었단 끊었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현장에 나가 있는 여러 젊은 기자들이 명태균 씨를 접촉했지만 예의를 좀 갖추라면서 네, 네. 거절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인들하고 구체적으로 전략, 그러니까 법률 대응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게 일주일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명태균 씨는 어떤 준비를 했던가?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명태균 씨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의 끈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명태균 씨는 끊임없이 실존하는 권력만 믿고 가는 이런 캐릭터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요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외 활동 그냥 해야죠. 여사가 필요한 거라면.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마포대교를 간다든지 오지랖 넓게 본인이 월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외교 활동은 저는 사실 에이펙도 가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휴대폰을 일단 압수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으니 또 이제 무슨 뭐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수사는 받으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 수사 특검 받고 오늘 소환 조사 가서 소환 받고 내일 외국 나가서 하고 다음 주에 들어와서 또 소환 조사 받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활동 중단에 그걸로 좁히면 안 된다. 저는 네. 활동 중단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월권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활동하시라. 수사만 받으면은. 그리고 저는 참 또 놀란 게 대통령께서 텔레그램 사용하신다 그러죠. 네. 어제도 말했죠. 텔레그램 기지국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외국에 있습니까? 러시아에 북외에 있죠. 러시아에 네. 있죠. 네. 그럼 러시아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무슨 대화를 하는가 전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체리 따봉이네. 예. 오체리 따봉이. 근데 우리 국민은 볼 수 없습니다. 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럼 보통은 대통령이 되면은 원래 했던 핸드폰은 사용을 안 하고 비화폰을 또 줍니까 대통령에게? 예, 비화폰을 주고요. 대통령 그것만 쓰는 쓰는 건 비화폰이고 우리보다 비화능도가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급폰입니다. 고급폰이고 이 전화기가 우리 한 번씩 끊기도 하잖아요. 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항상 또 AB폰도 있습니다. 그럼 예. 원래 그럼- 했던 핸드폰은 다 자연스럽게 안 쓰는 게 원래 맞는 자연스럽게 거네요? 거의 다 안 쓰시고요. 네. 그거 거의 다 안 쓰시더라고 보니까 대통령들요. 아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애주가 아니십니까? 네, 빨간 뚜껑인데. 소주 도수만큼이나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뚜껑이 먼저 아시죠? 얘는 20도예요. 얘는 20도인데 요즘에 프레시는 MZ들은 16도, 17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아니 소주 도수가. 소주 도수가, 어디까지 예. 떨어질 것인지. 저는 한 번씩 마트 가면 뚜껑이 25도짜리 25도짜리. 요즘도 나와요. 아, 요즘 보기 힘듭니다. 네. 25도짜리. 지금 4일 리얼미터 조사가 22.4%, 지난주 한국갤럽이 19%. 두 분은 지금 10%대 지지율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높죠. 높다. 네. 반전인데요? 왜냐면은 제 주위에 다녀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방어하는 사람은 서정욱 빼고는 없어요. 서정욱도 요즘 좀 힘이 빠졌어. 제가 모셨던 어느 분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사람들한테 왜 이게 홍보가 안 돼?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수행에 우리는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네. 야,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이걸 몰라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저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뒤에 서서 여기요, 여기서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길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 간단한 거다. 이걸 예전에 DJ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방향 앞에 가서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지. 네.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그 뒤에 가서 얘기하는들 내 뒤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 아무도 안 들어준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명태균 여론 조작 때문에 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순위가 막 바뀌고 이런 의혹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미 쓴 글도 있고 여론 조작이라고 했죠. 조작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깃발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스탠스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윤통도 그 전에 만났다가 지금은 또 이제 약간 국면이 바뀌니까 또 이제 페이스북 쇄신을 촉구하고 있죠. 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하긴 예, 했지만 제가 볼 때 강도가 확 떨어져요.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굉장히 긴 글을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긴 글을 또 읽어봤죠.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부심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만한 정치력이 있고 그만한 정치 세력이 있느냐, 또 이런 냉정한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뭐 적절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부에서 반향을 일으켜야 되는데 미미합니다. 언론들이 주목은 좀 해요. 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김영선 주기로 그럼 누가 정해요? 당에서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했냐? 왜냐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당시 당 대표인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래요. 아예 그냥 난 위임했다 그러고 모른다 그래. 그럼 윤상현 의원이 그럼 정한 겁니까? 그게 일단 전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그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구멍을 계속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누가 알았는지도 궁금하지만은 당시에 또 녹취록 보면은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녹취록 상에서는. 네. 그럼 누구로 한 명을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말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게 탄핵되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도 좀 안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말씀대로 누가 정했다. 그럼 누가 정했냐 이거. 이준석 당대표도 안 정했다 그러는데 그치. 그럼 누가 정해요? 그럼 공관위원장이 맘대로 자기가 정해서 그냥 주는 게 공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공관위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명태균이 먼저 알아. 또 명태균은 막 공천 달라고 대통령하고도 전화도 해. 근데 자기는 그냥 당원으로서 조언을 했으니까 넘어가자. 말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장윤성 기자한테는 정계환 대표 약을 바가지로 하고 이게 네. 돌아가면서 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정계한 대표 역을 바가지로 했는데 바가지로 하고 저한테는 지금 CBS 김현정, 주진우, 서울의 소리 이명수, 전계환 막 욕하고 주진우 씨한테는 만나서는 장윤선, 뭐 이명수 욕하고 이명수한테는 또 주진우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기자들이 다 욕먹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는 내가 결심해서 카메라 앞에 선 것은 처음인데 처음이었죠. 그렇게 장시간 동안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냈는데 어떻게 박형관 기자를 불러다가 같이 해설을 할 수가 있느냐. 언론인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명태균 씨 이 얘기만 다 들을 수는 없고 늘 검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건을 수미일관하게 2달째 취재하고 있는 뭐 박형관 기자의 해설을 들어볼 필요는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있는 있는 거죠. 것이다. 네. 예, 그 명태균 씨의 음성만 고스란히 무슨 앵무새처럼 옮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태균 씨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것 비선 같아요. 실세 이야기를 처음 만든 보고서가 뭐냐면은 원래 제목은 VIP 채측권 비선 가로 열고 닫고 이름 땡땡땡 땡땡땡 국정 개입 동향 문건이었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은 그걸 받아보고 처음에 영린이다 손을 벌벌 떨면서 8개 버전으로 낮췄죠. 낮췄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권력 서열이 1, 2, 3순위가 누구라는 말까지 본인들 스스로 하고 다닌다. 두 번째,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어떤 장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기가 보장됐지 않습니까? 보장된 장을 바꾸려고 그러고 공기업기관장의 자리 관련해 쓰고 금품이 왔다 갔다 한 의혹이 또 밖에 돌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런 내용을 하다가 권력에 대한 부분, 대통령을 어떻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그때 할배라 그랬습니다. 비서실장을. 네. 할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일부 추린 거죠. 할배라면 김기춘 예, 예, 예. 거죠. 네. 대표인데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 문건을 안 줄라 하다가 그걸 이제 제 짐에서 제 부하 직원이 훔쳐가가지고 외부에 공개한 거 서울청에. 아닙니까? 예.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근데 할 사람도 없고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정진석은 빨리 나가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는 소문으로는, 빠르거든. 네. 지금 이거 이러다가 같이 책임지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사직서 품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이번에 기자회견 월말에 하는 거 땡긴 것도 정진석이 세게 얘기를 했다. 자기가 내가 사퇴할 각오를 하고 이런 거를 근데 사퇴할 각오를 한 거를 어떻게 알아?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주변에다가 사퇴할 각오를 이거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진석도 지금 눈치 까고 좀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지금 얘기를 뭐 이건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한 건데 2명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이정현 전 대표 이 두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 자리를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다. 한동훈 대표가 쫄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만큼 그때 김무성 대표처럼
한번 치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유승민 의원처럼 한번 같이 갑시다라고 할 만큼의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못 나갔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를 한번 목도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다.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비판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지금 국힘 의원들의 이 잔악상을 정말 국민들을 정말 극단을 몰고 있는 건 사실은 이 상황이 됐는데도 결단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큰 문제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검사 둘이 또 추가로 투입됐다고 합니다. 대검에서 계좌 추적 전문 인력을 투입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요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융 거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돈 관계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김영선 의원이 부인하는 걸 봤을 때 검찰에서 처리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 횡설수설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나는 양해를 구하고 하나는 해명하고 그러면서도 일부 부인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사글이 그냥 다 녹취 파일에 있는 내용까지도 부인하는 거 보면 검찰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는 검찰의 어떤 요구 사항을 넣고 또 대검에서 자꾸 들여다보고 이런 형국으로 가면 이제 싼 걸로 하나 끊어주고 과태료로 그냥 뭐 하고 음주운전은 봐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딜도 이후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의견의 합치를 지금 시점에 이룬 거니까요.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만나서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이미 만나기 전에 합의된 사안이 하나 등장한 거니까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요. 근데 다만 그 여야 회담이 실제 열리기는 하는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안들이 한동훈 대표가 실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성과랄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여권 지지층이 굉장히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그림만으로도 상당히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지 말아요? 인적 쇄신을 네, 하면 더 이상한 사람 들어올 것 같아요. 동감하시죠? 쇄신해도 공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코미디인 게 역대 보통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개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장차관을 바꾼다거나 총리를 바꾼다는 건데 지금은 대통령실에 행정관 바꾸는 게 이게 무슨 인적 쇄신이야. 소용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딱 찍은 김건희 라인 8명은 그대로 있고 비서실장하고 몇몇 수석이 바뀔 것 같아요. 더 이상한 사람들이 올 것 같고. 거두절미하고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은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스피커로서의 어떤 역할은 사실상 중단돼야 된다고 봐요.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복잡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몇 달 전에 했었던 여론 보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죠. 이거 물어보고 싶고요. 다시 돌아가서 타임머신으로 여전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나왔던 텔레그램에 대해서 애매하게 바라보거나 선의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답변해라. 이걸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과거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2021년 5월 15일이었나요? 아무튼 그 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당시의 후보가 내일 저녁 7시에 대한민국 커뮤니티 폭발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머니투데이에서 났었던 여론조사 보도, 이준석 1위를 하는 보도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떤 소스로 들었는지 명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면 순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저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모든 대통령이 잘잘못이 많지만 공과가 다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독재자로 쫓겨났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했지만은 국가를 망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비리 혐의가 있었고 이른바 이제 해먹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국가를 망하게 하면서 해먹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 들어가지고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이른바 경제가 망할 것 같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무너졌지. 명태균 씨의 입이 검찰 조사 이후에 풀릴 것인가 닫힐 것인가 예. 여기 관심이 많은데 예. 예측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명태균 씨가 두세 개의 핵심적인 파일은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 양반은 민주당에서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자기 파일의 폭발성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뺏겨버리기 때문에 감시됐어. 그보다 더 센 걸 공개 안 하면은 국민적인 폭발이 더 안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는 감출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감출 확률이 높다. 명태균 씨는 그걸 가지고 좀 딜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웬만한 거 열어 가지고는 본인도 예. 그게 내가 큰 그걸 이익을 못 받겠다 생각하니까 꼬리를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부터 공개된 또 무덤 가서 태워버릴 거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명태균 네. 씨는 민주당하고 뭘 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네.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좀 아마 이 얘기는 다른 기자들은 모를 텐데 명태균 씨의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반북 이데올로그가 꽉 차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실부모했습니다. 아버지가 12살에 돌아가시고 뭐 어머니 문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다가 이제 창녕에 있는 삼촌 댁에서 26살까지 소를 키우면서 살았던 농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소와 함께 26년을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주변에 명태균 씨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외골수적 판단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늑대형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또라이는 또라이를 알아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기분파잖아요.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어쨌든 계산된 거지만 계산된 즉흥성이 있어요. 갑자기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기분파로. 그것도 근데 계산된 거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대표적인 게 즉흥성이잖아요. 종자불선 이거는 계산된 즉흥성은 아니라고 해요. 저는 어쨌든 그런 것들에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 2000년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조지 부시 아들 조지 부시 만났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골프 카트 운전했어요. 맞아요. 예. 조지 부시하고 이명박하고 엄청 친했거든요.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미 우호의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막 보수 언론에서 막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광우병 터졌을 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수입하지 않은 18개월 이상의 소들을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퍼주는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명태균 사건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상책과 중책과 하책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상책은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검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갖다가 여당 말로 듣고 해가지고 합의로 배제시켜야 된다. 뭐 특검 특별검사의 임명이라든가 특검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건 상책입니다. 그러면서 특검 내용에 여사도 문제가 있으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은 놀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을 나가십니다. 그 와중에는 계속 여야가 그 특검 내용 때문에 막 박자박자 하겠죠. 당연히 현행 검찰에서 내 와이프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라. 대신 창성동 경호실 별관에 안 부르고 이거 검사들 핸드폰 안 뺏고 수사하겠다. 그리고 나도 검찰 출신이니까 현행 검사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대질도 필요하면은 인권을 위해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대질하면 대질하겠다. 네. 이 정도까지 주시면 이건 중책입니다. 하책은요. 지순지고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이분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건 하책입니다. 근데 참 불행히도 어제 보니까 하책을 선택하시더라고요.